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67.6%입니다. 삼성전자가 7.7%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2분기 때 결과가 나온 게 TSMC가 실제로 70%를 넘었습니다. 70.7%까지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7.3% 좀 더 내려갔어요. TSMC, 삼성전자 더 지금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거를 계속 벌어진 형태로 놔둘 거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인류학연구소의 박준영이라고 하고, 저는 10년 정도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와 인사팀에 서 있었고요. 10년 정도는 반도체 산업 쪽에서 강의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한국 반도체 미래 3년이라는 책으로 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신사임당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23조 원 계약으로 인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계약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일단 칠만전자가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연속적인 수주에 의해서 안착을 했죠. 이건 굉장히 삼성전자의 특히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해서 했던 거에서는 이제 고무되어 있는 소식이라고 되긴 합니다. 총 금액은 약 8년간 23조 원 정도로 돼 있죠. 정확히 22.7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8년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27년부터 2035년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매출이 발생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테슬라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칩입니다. 칩 이름이 바로 AI6 칩이에요. AI5까지는 테슬라에서는 TSMC 쪽에 이제 수주를 줬었고요.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고무적인 일인데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2나노미터라고 하는 선단 공정에서 거기에서 이제 고객들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테슬라하고라고 하는 빅테크와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차원에서도 테슬라가 소위 얘기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도지칩이라고 했던 자기들의 설계칩 같은 것들의 팀을 해체를 시켰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처럼 시스템-레스 반도체 설계하고 생산, 그러니까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칩 설계까지도 같이 맡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체적인 중요한 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설계와 생산을 시스템 반도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아주 고무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테슬라의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패키지 딜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삼성이 정말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OLED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 여러분들 매출이라고 하는 걸 나눈 게 보면은 DS 부문, 이게 이제 반도체 쪽, 그다음에 DX가 주로 휴대폰 같은 가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가 두 군데가 하나 있는데 한 군데가 하만이라 그래서 오디오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SDC라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 매출에 같이 잡힙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OLED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것이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머리가 좋게 설계도만 있고 요즘 인공지능이니까 데이터만 있다 싶으면은 대부분의 기기를 삼성전자라고 하는 모든 걸 갖고 있는 곳에 맡길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품질 관리가 일원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당연스럽게 패키지들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량 수주 같은 것들이 됐기 때문에 대량 수주에 의해서 가격을 깎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품들끼리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최적화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현재 인공지능 시장을 크게 양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희 인프라 AI,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걸로 봤을 때 엔비디아 회사에서 얘기하는 우리 GPU죠. 저기 서버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전력도 되게 많이 써가지고 얘기하는 인프라의 어떤 계속 건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인프라를 활용해서 쓰여지는 소위 엣지 디바이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 워치, 그렇죠. 그다음에 안경이 될 수도 있고요. 로봇이 될 수 있고, 이 무궁무진한 소위 B2B, B2C의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장이 지금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고, 가장 빠르게 움직여지는 테슬라가 거기에서 실제로 이 엣지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에 사람이랑 닮았든지 사람한테 쓰이든지 기계장치가 되겠고, 기계장치를 잘 만드는 데는 여전히 전자제품 잘 만드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곳이 활용도가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에도 원래 우리나라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은 주로 어디에 강하냐? 소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에서 삼성이 압도적으로 좀 강한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LED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형 OLED. 대형 OLED가 여러분 아시는 LG TV 좋잖아요.
대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가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대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 중국이 많이 따라잡고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좀 상황이 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소형 디스플레이, 유기 디스플레이 혹은 뉴 디스플레이 같은 쪽으로 연구 개발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최수준 사장이라는 사람이 삼성 디스플레이 되게 어려울 때 치고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조직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디스플레이의 가장 기술력이 높다. 특히 그 디스플레이가 엣지 디바이스예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일 수 있는 창일 수도 있고요. 안경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접히는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요건을 가지고 다양성 있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테슬라도 어떤 게 자기의 엣지 디바이스가 될지는 모릅니다. 말하자면 현재는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디스플레이가 깔려 있는데 테슬라 자동차 타시는 분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디스플레이가 이게 우리가 앞유리에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디스플레이가 어디 갈지 모르거든요. 이 디스플레이 특히 소형 정도까지 잘 되고 있는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테슬라가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어떤 산업이죠. 이것에 대해서 주로 잘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옵티머스 같은 거나 휴머노이드 로봇 등 이런 등등을 어떻게 활용될지는 더 중요하겠지만 아마도 상당히 탑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테슬라 추가 협력 모멘텀이 남아있나요? 네, 일단은 이 현재 AI6 칩을 중심으로 일단 계약은 했고 OLED 디스플레이가 또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차량용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끌어당겨서 데이터도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테슬라 차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독 서비스잖아요. 소프트웨어적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테슬라 는 설계도를 아주 멋지게 그려놓고 이것에 남은 모든 제조업 기반 같은 것에 삼성전자를 활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테슬라의 회장인 앨런 머스크가 현재 22.7조 원 정도 했는데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 정도 얘기를 했죠.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디스플레이 예를 들면은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전에 테슬라 쪽 말고 애플 폰에 들어갔던 CIS죠. 소니가 주로 만들었던 휴대폰용 카메라 이런 것을 삼성한테 수주 주기로 했다는 게 이제 소식이 나왔고 매출 규모 같은 건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 센서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 전기 쪽도 센서를 많이 만듭니다. 센서 같은 게 여러분 많이 아시는 테슬라가 많이 쓰는 센서가 지금은 LG 이노텍에서 라이더 센서라고 라이더 센서가 뭐냐면은 거리감이 있게 우리가 2D로 보게 되면 거리감이 없잖아요. 3D로 인해서 이게 공간을 지각할 수 있는 센서 이런 것 같은 특히 엣지 디바이스가 공간을 지각해서 소위 피지컬 AI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테슬라에서 그러한 다양한 제조업 기반의 협력 같은 것들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류 등등까지도 확보해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 수주, 그 다음에 실제 이익 관점을 보시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최악의 실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2분기 실적이 75조 원 정도 매출인데 4.7조 원 정도가 영업이익이었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반도체 업계가 실제로 나온 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봤었을 때는 얘네 둘이 한 개, 메모리 파운드를 합쳤을 때 5천억도 안 됐다고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보통 2.5조 원의 이상의 소위 얘기한 손실을 보고 있는 파운드리 업계, 시스템 반도체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가 거의 한 3조 원 날렸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가 3.5조 원 정도 벌었겠죠. 그러니까 3.5조 마이너스 3조니까 한 5천억 버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거의 최악의 실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아시는 대로 HBM이라고 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아직도 승인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승인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승인 될 줄 알고 제조했거나 혹은 재고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다행히 요즘에 새로 나온 핸드폰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 수합보가 좀 받쳐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DX 부문이라는 게 괜찮았다고 볼 수 있는데 3분기에는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반등할 것이라는 예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한 8조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승인 시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승인이 되게 된다면 올해 4분기 정도부터 매출 잡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매출 회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망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파운드리 전망은 이제 수주 전망은 조금씩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수주를 했다고 해서 그게 매출이 잡히는 것이지 얼마큼 이익될지라고 하는 건 결국에 수율 개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22조를 계약으로 따놨다고 할지라도 그 계약 자체가 어느 정도의 소위 노예 계약 같은 건지, 아니면 TSMC처럼, TSMC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지금도 또 가격을 올렸어요. 그 정도로 독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25년 1분기 때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의 매출 비교,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67.6%입니다. 67%, 삼성전자가 7.7%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2분기 때 결과가 나온 게 TSMC가 실제로 70%를 넘었습니다. 70.7%까지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7.3% 좀 더 내려갔어요. 아주 등락이 심하진 않아가지고 3위 업체 바뀌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TSMC, 삼성전자는 더 지금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거를 계속 벌어진 형태로 놔둘 거냐, 좁혀지는 것들 다들 바라고 있을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 생기긴 했죠. 근데 그게 당장 다음 분기부터, 당장 4분기부터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현재 크게 수주 따갔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테슬라 계약 같은 경우도 아주 빨라야 27년 정도의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빠르면 한 1년 정도 뒤, 26년 한 3, 4분기일 거고, 소니 카메라를 대체해가지고 얘기하는 CIS에 또 해서 애플 수주 받은 거, 그것도 정말 빨라야 내년 2분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예상하시고 현재 올라간 주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로 어떤 그런 고민이 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수주를 따가지고 돈을 벌려면 수율이 좋아야 되거든요. 수율이 좋은 것들이 과연 잘 될 것이냐. 이 삼성전자는 모든 파운드리 사업부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최선단 공정이라고 얘기하죠. 2나노, 3나노 같은 게 최선단 공정이고, 그 다음에 요거에 다한 전 공정, 레가시 공정이라고 하는데, 레가시 공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추가적인 설비 투자 같은 비용 없이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수율도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막 급하게 쫓아가가지고 새로운 신제품 만들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3나노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고객이 없으면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 4나노부터 천천히 잡아간다고 얘기했었고, 그것들이 가능하다면, 말하자면 공정에 의해서는 이익에 대해서 수율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수율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투자자분께서 얘기하시는 금방 수율이 여기서 확보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수율이라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반도체 공정을 진행할 때 수많은 공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공정이 전 공정이 보통 900번, 후공정이 한 300번 정도 진행해야 되는, 공정 한 번이라는 게 뭐냐면 장비 한 번 나왔다 들어왔을 때 공정이에요. 말하자면 1200번 정도의 공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900개, 300개 공정이 수천 대 설비에서 일치해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것의 기본이 탄탄한 게 바로 TSMC입니다. 그러니까 TSMC는 수주를 따서 비싸게도 수주만 받는데 수율도 좋아서 양품도 좋으니까 원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50% 가까운 것이죠. 삼성전자는 수주 따는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들긴 했었어도, 수주도 따더라도 수율이 낮으니까 이익이 별로 안 남아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질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썼는데, 보통 2027년에 그러한 수율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나 팹에 대한 운용이 되냐 마냐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수주 따는 것과 달리 수율 측면은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쉽게 수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진다면 결국에는 그 수율이 개선된 게 확실히 보이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보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향후 삼성전자와 관련해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잠깐 언급해드렸던 특히 이제 애플 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애플의 카메라 CIS 쪽에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하기로 됐죠. 여러분 요즘에도 이번 나왔던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 갤럭시 폴더 7이 워낙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극도로 올라갔다. 기존에 8%였다가 31%까지 올라갔다는 뉴스도 나왔거든요. 엄청난 변화이긴 합니다. 말하자면 그간 애플이 감성 이러면서 실제로 무언가 기능은 개발이 안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선전화물 득비고 나왔어요. 삼성전자 폴더 7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고 어떤 남자가 수영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는 AI가 좋으니까 여기다가 옷을 막 그냥 그려요. 옷 이미지 만들어줘 했더니 실제 옷이 입혀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애플폰은 안 됩니다. 그런 거 원래부터 됐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예전에 우리가 애플이 갖고 있었던 소위 인게이지먼트죠. 고객들이, 충성된 고객들이 애플 실리콘 일치화했던 전략들이
근데 생각보다 기술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 모바일 폰에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로 서로 절대로 같이 비즈니스하지 않습니다. 소송도 불사했었고요. 근데 지금 애플이 실제로 설계는 뛰어나는데 테슬라랑 마찬가지로 이 기기, 모듈 부품, 카메라 이런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특히 AI, 소프트웨어 분야나 하드웨어 특히 부가가치 높은 센서 같은 거나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에서는 실제 삼성 거의 니즈를 안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애플과 삼성이 소송이었을 때 2010년 전후 애플이 탈삼성 엄청 외쳤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시금 제조업을 잘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이것이 세계적인 니즈가 더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토이 빅테크의 미국 회사들 그다음에 제조업을 아주 잘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 같은 것들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금을 인텔의 경우처럼 지분 전환 방식으로 제공한다면 삼성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고려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냉전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신냉전은 그러면 냉전이 아니었을 때 자유시장을 구분하자면 아시다시피 미국이 설계,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실제로 약간의 부품, 반도체 하나의 부품이니까요. 일본도 아주 마이크로한 부품들이 유명하잖아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중국에 생산 이런 형태의 소위 방식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잘 구성됐다가 지금은 좀 깨졌죠 많이.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때부터 깨졌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설계부터 생산까지 내부 소비까지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실제로 약간의 신냉전 같은 분위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결국에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것에 속한 우리나라가 미국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는 미국 제품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설계 기술이 뛰어나고 특허에서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고부가치용의 제품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고부가치 소프트웨어 기술이든 간에 요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방식은 삼성이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미국 정부의 관세 전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외에서 만들 거면은 관세 많이 내야 돼. 관세 내기 싫으면은 들어와서 만들어. 이 두 가지거든요. 관세일 거냐 아니면은 내부로 들어와서 공장 칠 거냐. 관세냐 내수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내수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원금을 줄게. 근데 지원금을 원래 주려고 했던 게 TSMC는 10조 원, 삼성전자는 보통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보통 한 5,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돈을 지금 그냥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설렁설렁 나오고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 주면 살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인텔이라고 하는 거나 모든 기술 발달의 이 기업들은 원래 첨단 기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사 기술이었었죠. 그러니까 인텔도 오랫동안 군사, 소위 미국의 펜타곤 같은 국방성의 제품을 만들게 했었습니다. 절대로 미국은 그래서 인텔을 포기를 못해요. 인텔의 어떤 보안이 필요한 반도체를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인텔이 다 못 만들어요. 그러면 삼성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분 달라고 하는 걸 바꾼다고 해서 미국이 안 간다고 할 거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공장은 지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전략 중에 결국에는 첫 번째 거부할 거냐? 두 번째 다 받아야 할 거냐? 그렇죠? 수용할 거냐? 아니면은 협상할 거냐?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거부하는 건 불가능하죠. 미국이랑 싸우겠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가 다 받아야 된다? 이건 좀 어렵죠. 말하자면 미국이라고 하는 게 특히 금융산업이 워낙에 발달을 했고 이 서플라이 체인 내부에서 이 돈이 워낙에 큰 규모로 있고 주식시장이 강하가 지분 관련돼서는 삼성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런 전략적 유용성 말하자면 여러저러 막 그 지분 가치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의 반려 같은 것들을 굉장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조건 수용도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은 삼성전자는 인텔이 못하는 것도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의 수주를 더 많이 받는 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분을 좀 100% 확대하면 안 되고요. 조금 주면서 빅테크를 더 받는 형태. 네, 실제로 테일러 팹이라고 해서 지금 건설 중이죠. 테슬라가 신경을 쓰려고 하는 테일러 팹이나 현재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틴 팹 여기서 이제 소니에서 만들었던 CIS를 만든 이런 거에 미국에 있는 라인. 네,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들여와서라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분 투자 같은 거를 요구할 때. 지분 같은 거 배분을 요구할 때 외려 매출을 늘린다든지 메모리 제품 판매를 한다든지 수주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의 전략을 아주 세밀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협상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든 조금 주더라도 소위 소탄 대신이 아니라 조금 아주 크게 탐하고 좀만 잃는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첨단 패키징 등 신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점 시장에서 삼성 반도체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는 여전히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회사는 맞습니다. 지금 특히 HBM 때문에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망하시고 '대체 삼성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분야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AI 분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인프라용 AI라고 써지는 현재 HBM을 비롯한 인프라용 AI에서 두가 못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계속 반도체를 보시면은 우리 예전에 PC용 시장이 있었죠. PC 시장.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바일 시장이 나왔고 그다음에가 AI 시장이거든요. 근데 AI 시장이 지금 아주 강력한 전력을 써주는 소위 인프라, 서버용 AI 쪽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처럼 뭐 하고 있다? 이제 이 인프라 깔린 다음에부터는 엣지 디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엣지 디바이스는 약간의 모바일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러면 이 모바일 제품을 잘 만들었던 삼성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것들도 특히 모바일 AI도 갤럭시 폰보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AI에서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AI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디바이스를 잘 만들어 오고 있고 성공적인 다양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있는 삼성전자가 그냥 깔려서 그 소위 기기들끼리 통신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서비스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구글 글래스도 있었었고요. 메타도 글래스가 나오고 있어요. 시제품으로. 근데 삼성도 글래스를 보여줬는데 삼성께 솔직히 가장 뛰어나게 가장 편리해 보입니다. 말하자면 그 B2C 시장에서 H 디바이스에 갖고 있는 고객 서비스용의 B2C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정도의 소위 고객 접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H 디바이스를 향하기 위한 방식은 굉장히 차별화돼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첨단 패키징입니다. 이 첨단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특히 어드밴스드 패키징 현재 두 나라가 두 회사 여전히 TSMC와 삼성전자가 이 패키지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인프라 웨이에는요 서버기 때문에 칩이 되게 커지거든요. 웨이퍼에다가 패키징하는 방식을 WLP라고 그러는데 그게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TSMC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만들던 AP 비즈니스 다 뺏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WLP라고 하는 것을 잘 만들어 기술이 좋습니다. 근데 현재 2024년, 25년, 55년 되면서 웨이퍼 하나에다가 AI 칩이 크다고 봐요. 크면은 이제는 더 커지다 보니까 웨이퍼 이렇게 둥그렇게 되게 되면 네모난 칩을 3개 이상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면적이 다 비효율적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뭘 할 수 있냐? WLP 말고요. 웨이퍼 기반인 거 말고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할 수 있어요. 뭐 사각이에요. 그러면 같은 돈인데 여기는 한 번에 거의 6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첨단 패키지에서 칩이 점점 커져요. 만약에 그럼 칩이 좀 커져 혹은 원래는 PCB 보드처럼 전장판이 쭉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패키지를 하나 다 싸.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내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요. 전장이 원래 판이 이만큼에. 근데 삼성에서 이걸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다. 근데 TSMC 못 만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면적이 넓어져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칩을 쌓아 올리는 방식, 소위 그거를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얘기하고요. 디스플레이 위에 올린다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시스템 패키지 방식을 IP라고 합니다.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 속에 칩들을 다 막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얘가 넓어지니까. 그런 기술은 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복합화되는 엣지 디바이스나 대형화되어지는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첨단 패키지 자체를 특히 PLP 자체를 선도적으로 했던 삼성전자가 기회가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 급증과 TSMC의 위기설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사 이전 가능성과 이 현상이 시장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TSMC 위기설은 어불성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업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TSMC 위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리가 없고 이번에 점유율 차이가 났죠. 벌써 70.7%하고 7.3% 정도의 정말 10배가 9점 몇 배가 날 정도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뭐 삼성은 정말 그냥 망해가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말하자면은 빅테크 수주가 더 있다면 고무적이다. 예를 들면 여전히 지금 퀄컴 쪽하고 협상하고 있거든요. 그 퀄컴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실제로 어떤 사태에 의해서 3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때에 의해서 삼성전자 4나노 칩을 만들다가 안 쓰고 TSMC를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퀄컴이나 아니면 더 큰 구글의 뭐 TPU 같은 거나 AI 반도체 뭐 이런 것을 따내게 된다면 빅테크 수주가 하나 두 개만 더 있다면 조금 더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의 사업부장
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화 시장을 영입하게 되면서 이런 수주도 많이 따게 됐고, 이런 수주를 더욱더 빅테크를 한 두 개 정도만 더 따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뭐 내년 정도까지 점유율을 한 10%까지 올릴 수 있으면 뭐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 10%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본다면은 일단은 빅테크 수주 따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삼성폰의 확장. 삼성폰이 얼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거기 삼성폰에 들어갈 수 있는 삼성전자 시스템 방처가 있다면 더 고무적일 것 같아요. 그거 된다면은 당장에 삼성폰이 있다면 내년도에 점유율 확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빅테크 수주 같은 거에서 매출 나올 수 있는 거는 내후년 정도 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2나노 SRAM 개발 성공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의 기술 격차를 넘어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이 시장 판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반도체에서 지금 특히 삼성에서 뭐 2나노 SRAM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SRAM인데 갑자기 D램 같은 메모리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RAM은 실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맞는데요.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과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르죠.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 내부에 실제 메모리가 들어와서 읽혀지는 곳이 SRAM인 거고요. 이 SRAM은 바로 이 D램에서 정보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겼냐? SRAM이 속도는 빠른데 면적이 안 좋아요. 소위 집적도가 안 좋아요. 근데 D램은 집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6배 차이 나거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2나노 SRAM은 뭐냐면 좁아진 면적으로도 속도가 빠르게 메모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고무적인 기술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고무적이더라도 TSMC 기술 격차를 넘어서는 것까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시장은 결국에 뭐냐면 수주 산업이라는 거죠. 수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개발을 많이 했었고, 특히 2나노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먼저 빨리 개발해가지고 우리 신제품 신공정 나왔어요라고 빅테크 회사들하고 영업을 하고 다녔지만, 실제 2나노 제품, 그러니까 SRAM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시스템 반도체의 단위 모듈에 불과해요. SRAM도 있고요, 여기에 CPU도 있고요, 그러니까 CPU 속에 SRAM도 있기도 하고, 모뎀도 있고요, 아주 복잡한 형태, 인간의 머리와 감각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게 CPU 같은 소위 얘기하는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가 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한 모듈에 불과하다. 얘는 모듈 불과한 게 너무 뭐 별거 아닌 거냐? 2나노 성공 잘한 건 좋은데 실제 수주가 중요한 것이고, 현재 TSMC는 뭐 한다? 바로 3나노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2나노 했다고 해서 이걸 사주는 것에 실제 도장을 찍은 것은 테슬라인 거죠. 2나노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삼성의 엑셀소 같은 칩에서 이제 성공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수주가 없다면 이 기술은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업계에서 삼성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TSMC가 2나노를 만들지 않으면 삼성의 2나노가 잘 팔리지 않습니다. 현재 업계의 헤게모니, 소위 주도권은 TSMC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TSMC하고도 같이 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늦더라도 수요를 탄탄하게 올리면서 수주를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가는, TSMC가 쓰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의 삼성, TSMC, 인텔 3강 체제가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도가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삼성, TSMC, 인텔이라고 이 세 회사가 돼 있는데, 실제로 AI 시대라고 하는 것을 넓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파운드리 반도체로 봤을 때는 3강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TSMC 독주가 맞고요. 삼성이 얼만큼 TSMC 점유율 뭐 정말 대단하게 해서 2030년까지 삼성과 TSMC 점유율 차이가 뭐 2대1 정도 된다, 뭐 이러면 엄청난 성장일 텐데, 3대1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3대1이라고 치면 지금 보시면 한 60대 20 정도 되는 거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되더라도 삼성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인텔은 파운드리 산업을 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력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려 인텔도 있지만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들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지금 SMRC 같은 경우도요, 4나노 초기 제품이 나왔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 보다 보통 한 2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2년에서 2년 반 정도 차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 TSMC, 인텔도 있지만 TSMC, 삼성, 중국의 어떤 반도체, 요 회사들이 어떻게 자기들 나라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수주를 받아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이 구도가 한국 반도체 생태계라고 보게 된다면, 실제로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서 고민할 거는 이 파운드리와 설계라고 하는 거, 3나노와 2나노 등등의 반도체에서 대표적으로 이 소버린 AI처럼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 한국의 소버린 AI가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고 TSMC에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생태계를 서로 강화할 수 있는 형태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생산을 잘할 수 있도록 국내외 소부장 회사들과 협력을 잘하는 게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설계도 삼성전자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네이버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협력해서 설계도를 만들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 마하 원칙 같은 것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AI 반도체 관련되어진 리벨리언 퓨리오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들이 정말 거대하고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AI 반도체를 혼자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연합팀처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웨이퍼나 전공정, 후공정을 만들어주는 팩 공정 생산에서의 소부장 협력사라고 하는 것들도 있긴 하나, 이 설계 자체도 서로 모듈을 함께 개발해가지고 아주 생태계를 높여줘서 설계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왜냐면 여러분들 대만 보시면은 대만의 미디어텍이 중견 정도, 그러니까 아주 최신 공정 만들지 않고 중간 정도 제품 만들고 있는데, 미디어텍이 지금 설계 매출을 봤을 때 패밀리스 회사에서 2등, 3등 하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미디어텍을 위시하는 또 다른 되게 많은 조그만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대만도.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생산 설계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설계사끼리의 패밀리스 회사끼리의 협력, 생태계 구축, 소부장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 쪽의 생태계 구축,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어야만 이 알맹이가 잘 차 있는 소버린 AI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